Challenger now heading down range. 1 minute 15 seconds. Velocity 29.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7명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난 우주 왕복선 챌린저5. 이 사고가 그토록 뼈아픈 비극이었던 건 천문학적인 돈과 기술이 날아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전은 사실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위대하며 다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민간인이었던 고등학교 교사가 탑승해 있어서 그 절망의 크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미국은 왜 그토록 이 무모할 정도의 희망에 목을 메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챌린저5가 하늘로 쏘아 올려지기 직전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차가웠던 1970년대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7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참담한 패배,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야한 워터게이트 스캔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세계 경제를 뒤흔든 오일 쇼크가 연달아 2번이나 터졌습니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벌어진 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는 엄청나게 불황인데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 지옥같은 상태인데 1970년대의 미국이 바로 이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이때 움츠러들었던 미국인들 앞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아침이 다시 밝았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뽐냈고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불렀습니다. 암흑기였던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 중반 미국은 일종의 집단 최면, 초강력 긍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해줄 시각적인 상징이 필요했는데 그 야망의 최전선에 서 있던 것이 바로 우주 왕복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소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여주는 최고의 정치적 선전 도구였죠. 1960년대 아폴로 계획 시절 때만 해도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벗어나 우주로 나가는 것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모험이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수십 번의 발사가 성공하면서 사람들은 우주 왕복선 발사를 마치 비행기 이륙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성공하니까 긴장감이 사라진 것이죠. 대중은 물론이고 나사 내부에서조차 우주여행은 이제 안전한 일상이라는 자만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자만심과 친근감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레이건 정부가 기획한 우주교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훈련받은 군인이나 엘리트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학교 선생님도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메시지를 던져 우주 개발에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 한 기획이었습니다. 무려 11,463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인물이 바로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던 크리스타 맥올리프였습니다. 그녀가 선발된 이유는 성적뿐만 아니라 특유의 밝고 친근한 미소,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학과 역사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뜨거운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의 이면에는 숨막히는 압박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사는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정치적, 실무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정부와 의회는 우주 왕복선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퍼부어주는데 1년에 최소 24번은 쏘아올려야 가성비가 맞지 않겠냐며 사실상 돈값을 하라고 나사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는 레이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일정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국정연설 도중 백악관과 우주로 날아간 챌린저5를 실시간 위성으로 연결해 대통령이 크리스타 맥콜리프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전대미문의 생중계 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그 순간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증명할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 발사대 위에 우뚝 솟은 챌린저5 안에는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적 영웅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든든한 남편이자 아내였고 세심한 부모이자 다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앨리스 노니주카,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의 우주비행사, 로널드 맥네어,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예술가였던 그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우주에서 연주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색소폰을 기내에 싣고 탑승했죠. 딕 스코비와 마이클 스미스, 베테랑 지휘관 딕 스코비와 파일럿 마이클 스미스는 발사 직전까지도 가족들에게 금방 다녀올게라며 평범하고 다정한 미소로 가벼운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의 가장 특별한 탑승객 크리스타 맥콜리프, 특히 이번 챌린저4에서 그녀는 우주에서 열릴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우주 공간에서 액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무중력 상태에서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교실에서 우주선에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aybe just a little bit of fright too? Not yet. Maybe when I'm strapped in and those rockets are going off underneath me, there will be. But space flight today really seems safe. 1986년 1월 28일 아침 케네디 우주센터의 기온은 무려 영하 2도. 따뜻한 플로리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적인 한파였습니다. 발사대 철골마다 거대한 고드름이 얼어붙어 있었고 얼음 제거반이 황급히 투입되어 얼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38분 마침내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끝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챌린저5가 지상을 박차고 올라갑니다. 7, 6,
We have main engine start. 4, 3, 2, 1, and liftoff. Liftoff of the 25th Space Shuttle mission, and it has cleared the tower. Now controlling. Roger, roll, Challenger. Good roll program confirmed. Challenger now heading downrange. 하지만 바로 그 이륙의 순간 오른쪽 로켓 이음새에서 아주 불길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검은 연기였습니다. 결코 결합 부위에서 나와서는 안 될 시커먼 연기였는데 이음새의 미세한 틈새를 뚫고 초고온의 가스가 새어나오며 연기를 뿜어낸 것이죠. 하지만 우주선 안의 승무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호하며 하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점화 후 2.73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뿜어져 나왔습니다. 만약 이 가스가 계속해서 새어나왔다면 우주선은 발세대를 벗어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같게도 연기는 곧 멈췄습니다. 고체 연료가 타면서 발생한 알루미늄 산화물 찌꺼기가 우연히 그 틈새를 끈적하게 메어버린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구멍이 막히자 챌린저 5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무서운 속도로 고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러나 발사 후 56초 우주선이 고도 약 10km를 통과할 때 치명적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역사상 우주 왕복선 비행 중 가장 강력했던 제트 기류, 즉 엄청난 옆바람이 기체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흔들림 때문에 고체 로켓의 구멍을 간신히 때우고 있던 알루미늄 찌꺼기들이 결국 떨어져 나갔습니다. 밀봉이 완벽하게 깨지자마자 틈새로 또다시 3000도씨가 넘는 초고온의 불꽃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가스는 곧장 옆에 붙어있던 주황색 주 연료 탱크의 얇은 외벽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후 68초, 지상 통제관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챌린저 출력을 최대로 높여라. Challenger, go at throttle up. Challenger, go at throttle up. 선장 프랜시스 스코비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라저, 출력을 최대로 높인다. 이는 챌린저호에서 지상으로 전송된 마지막 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73초, 고도 14km 상공에서 챌린저5는 사방으로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Challenger, go at throttle up. 1 minute 15 seconds. Velocity 2,900 feet per second. Altitude 9 nautical miles. Downrange distance 7 nautical miles. He's on his cue card for abort modes. Flight GC, negative downlink. Copy. 지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수천 명의 관중과 메골리프 선생님의 학생들은 하늘을 수놓은 거대한 백색 연기를 보며 이것이 성공적인 로켓 분리인 줄 알고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진짜 비극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Flight controllers here looking very carefully at the situation. Obviously a major malfunction. We have no downlink. We have a report from the flight dynamics officer that the vehicle has exploded. Flight director confirms that. We are looking at checking with the recovery forces to see what can be done at this point. Contingency procedures are in effect. 이건 폭탄 같은 폭발이 아니라 액체 수소와 산소가 공중에서 급격하게 연소하면서 생긴 대형 화재에 가까웠죠. 즉 기체는 비행기 날개가 꺾이듯 엄청난 공기 저항 때문에 부러지고 찢겨 나갔지만 사람들이 타고 있던 조종실은 멀쩡히 살아남았습니다. 애초에 우주 왕복선은 극한의 우주 환경과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의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는데 특히 승무원들이 타는 조종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튼튼한 이중벽의 알루미늄 강철 캡슐 구조로 따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슬픈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선체가 분해될 당시 챌린저5는 이미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실 캡슐은 분해된 직후에도 그 관성 때문에 약 20초 동안 하늘을 향해 더 솟구쳐 올랐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조종실은 이내 중력에 이끌려 시속 330km의 속도로 자유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분해된 순간부터 거꾸로 뒤집힌 채 시속 330km가 넘는 속도로 대서양 한복판에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히 약 2분 45초. 나중에 바다에서 인양된 잔해를 조사해보니 잔인하게도 승무원 중 최소 3명은 추락하는 동안 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조종석 뒤에 있던 비상용 개인 공기 공급기 3개가 수동으로 켜져 있었고 그중 2개는 공기가 상당히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즉 비극의 순간 속에서도 서로의 산소 마스크를 채워주고 작동하지 않는 계기판을 필사적으로 누르며 서로를 도우려 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1분 조종실이 바다 표면에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며 7명의 영웅들은 마침내 고통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7명은 안타깝게도 바다에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대중들은 챌린저5가 하늘에서 터진 순간만 기억하지만 사실 역사학자들과 공학계에서 가장 뼈아프게 복귀하는 순간이 바로 발사 전날 밤 3시간 동안의 비밀 화상 회의입니다. 7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그날 밤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음새의 미세한 틈새입니다. 사실 우주 왕복선은 혼자 날아오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둥 3개를 묶어서 날아가죠. 가운데 주황색 연료 탱크가 있고 양옆에 연필처럼 생긴 흰색 고체 로켓 부스터가 붙어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립니다. 문제는 이 부스터가 워낙 거대해서 공장에서 통째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원통 조각들을 기차로 실어와서 발사대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조립해야 했죠. 당연히 원통과 원통 사이에 이음새가 생기겠죠. 로켓이 불타오를 때 내부 온도는 무려 섭씨 3000도. 이 초고온 가스가 이음새 틈새로 1mm라도 새어나오면 우주선 전체가 녹아내립니다. 이 지옥같은 가스를 막기 위해 끼워놓은 부품이 바로 오링이었습니다. 발사할 때 가스 압력을 오링이 밀어내면 고무가 순식간에 찌그러지며 틈새를 꽉 메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위였습니다. 추우면 고무가 딱딱하게 굳어서 늘어나질 않습니다. 제때 부풀어 올라 틈새를 막아줘야 할 고무가 돌덩이처럼 뻣뻣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전 발사에서도 경고 신호는 계속 있었습니다. 수거한 로켓을 뜯어보니 고무 오링이 불길에 그을리거나 반쯤 녹아내린 흔적이 매번 발견됐었죠. 당장 설계를 고쳐야 할 심각한 경고였지만 나사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조금 높긴 했지만 어쨌든 우주선이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느냐. 위험한 상태를 자꾸 겪다가 특별히 큰일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 그걸 정상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학에선 이를 일탈의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진짜 문제는 1986년 1월 27일 저녁 발사를 불과 15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장 영어로 만들어도 될 만큼 발사 하루 전날까지도 나사와 제조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울부짖음, 내일 쏘면 100% 터집니다. 고체 로켓 부스터를 만든 제작사 모르텐 티오콜의 엔지니어들은 발사 전날 일기예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발사 당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진 데이터상 오링이 안전하게 작동한 최저 온도는 영상 12도씨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은 영하 2도씨라니 이건 단 한 번도 테스트해보지 않은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주동자였던 수석 엔지니어 로저 보졸리는 본사 경영진을 설득해 나사와의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때가 발사 약 15시간 전이었습니다. 나사의 황당한 압박. 대체 언제 쏘라는 겁니까?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엔지니어들은 내일 쏘면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할 수 있다. 우주선을 밀어넣는 건 미친 도박입니다며 발사 연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발사가 연기되어 의회와 언론의 눈치를 보며 코너에 몰려있던 나사 간부들은 격분했습니다. 당신들 의견대로라면 우리는 내년 여름까지 우주선을 못 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대란 말입니다. 전례 없는 한파였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에게는 당연히 영하의 온도에서 오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실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나사는 데이터가 충분히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퍼거들며 압박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터진다는 100% 확실한 실험 데이터가 있어? 없잖아.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으니 내일 발사는 안전한 겁니다. 압박에 굴복한 경영진.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로켓 제조사의 경영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의 눈밖에 나면 앞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정보 계약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이죠. 이때 티오콜의 부사장 제리 메이슨이 발사 반대를 외치는 부사장 밥 룬드에게 역사에 남을 최악의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제 엔지니어 모자는 벗어 던지고 경영자 모자를 쓰세요. 이 대사는 챌린저5 참사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치명적인 망언으로 꼽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모자를 벗고 쓰라는 말은 과학적 사실이나 안전 따위는 그만 따지고 회사의 이익과 돈만 생각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결국 경영진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피맺힌 경고를 무시한 채 나사가 원하던 발사 승인 서명을 팩스로 전송해버립니다. 회의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렇게 엔지니어들이 눈물로 지새운 그날 밤이 지나고 잔인한 1월 28일의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챌린저5의 비극 이후 미국 정부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직속 로저스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닐 암스트롱과 같은 우주 영웅들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했죠. 초기 조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나사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꼬리 자르기와 문서 은폐 시도를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가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정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소외당하던 아웃사이더, 암 선고를 받아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였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이 순수한 과학자가 거대한 국가기관이 숨기려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인만은 높은 간부들의 보고서 대신 현장 엔지니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과 밤새 맥주를 마시며 솔직한 이야기를 캐낸 끝에 나사 내부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수치로 증명해냈습니다. 당시 나사 수뇌부는 우주 왕복선이 폭발할 수학적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며 안정성을 동네방네 사기치듯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현장 기술자들의 데이터를 직접 계산해보니 실제 위험 확률은 고작 1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적인 홍보를 위해 안전 확률을 무려 1000배나 뻥튀기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6년 2월 전 세계에 생중계되던 청문회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발언 기회를 얻자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컵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챌린저호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고무 오링 조각을 휴지개로 집어 얼음물 속에 푹 담갔습니다. 잠시 후 물속에서 꺼낸 고무는 꽁꽁 얼어붙어 탄성을 잃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굳어버린 고무를 손으로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 차가운 고무는 압력을 받아도 다시 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나사가 숨기려 했던 치명적인 설계 결함과 영하 날씨의 위험성을 단 1분 만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실험으로 박살낸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나사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파인만은 조사 보고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담은 부록 F를 강제로 삽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날 과학계와 모든 거대 조직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는 역사적인 일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홍보보다 현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고발자들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발사 전날 밤 눈물로 발사를 만료했던 엔지니어 로저 보이졸리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동종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다니며 씁쓸하고도 묵직한 말년을 보내야 했죠. 또 다른 핵심 엔지니어였던 밥 에벨링의 삶도 지옥 같았습니다. 그 역시 발사를 막지 못했다는 심각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평생을 가슴을 쥐어 뜯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짐을 진 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무려 30년이 지난 2016년 86살의 백발 노인이 된 밥 에벨링의 사연이 미국의 한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이었습니다. 라는 수천 통의 위로 편지가 쏟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발사를 강행했던 나사의 전 책임자까지 직접 나서서 당신은 엔지니어로서 할 일을 다했다며 공식적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침내 마음의 짐을 벗은 밥 에벨링은 거짓말처럼 몇 달 뒤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속이려 했던 거대한 권력에 맞서 끝까지 인간의 양심을 지키려 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진실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